네, 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바로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원래 예전에 나왔었죠? 네. 1988년 올림픽 때 나왔네요. 네. 88년 7월 30일. 그리고 요것은 2021년 10월 29일에 나왔고 그 사이에 네. 1995년도에 개정판을 한번 냈죠. 그래서 1987년에 쓰고 88년에 출간했고 8년 후쯤 되네요. 95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 2021년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유시민 작가가 오래된 책을 다시 펴내며 라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 책을 왜 다시 냈냐? 왜 다시 냈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팔리더라. 사람들이 계속 내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직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식 소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 좀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요구가 있으니 좀 내겠다. 두 번째는 예전에 책을 쓸 때는 87년도니까 87항쟁 때잖아요. 구로공단에 이제 위장 취업해서 있을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국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투쟁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하숙집이라는 벌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집에 가가지고 이제 원고지에다가 볼펜으로 쓴 거죠. 20대 후반에 이제 청년이 그렇게 이제 거칠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도 부족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95년도에 이제 개정판을 냈는데, 그래도 좀 자료가 부족하고 좀 투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2020년대 들어보니까 뭐 자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책을 접하게 되었고 더 깊게 읽게 되었고 20대 청년이 이제 거의 뭐 한 30, 한 2, 3년 지났으니까 뭐 60에 거의 근접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유시민이 쓴 게 초판이라면 하지만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이제 좀 생각이 좀 무르익은 그 유시민이 다시 고쳐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얘기하시지만 제목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만 남기고 안에 목차 중에도 몇 개가 좀 뭐 4.19 혁명이나 일제의 교과서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은 4.19 사건 같은 경우는 나의 한국 현대사인가요? 그런 책을 내셨죠? 그 책에 이제 들어가서 뺐고 일본의 역사 왜곡 따위는 20세기 역사의 큰 중요한 게 아니어서 뺐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단 한 문장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로 쓴 그런 책인 거죠. 95년도 판은 제가 앞부분에 드레푸스 사건을 읽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끝까지 읽은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읽었잖아요. 근데 남 실장께서는 주로 소설을 많이 읽잖아요. 저는 이제 역사서 좀 많이 읽거든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는데,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하면 일단 우리는 뭐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정말 길게 보통 한 80년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요 80년을 경험해서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서양 미술사를 전공할 때 미술사만 공부해서는 처음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미술사 다 알아. 그냥 문학사도 있잖아요. 뭐 알면 재밌잖아요. 근데 좀 이제 그렇게 한 또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근데 왜 그러면 그때는 이런 그림들이 잘 됐지? 왜 이런 그림들이 갑자기 바뀌었지? 이런 이제 궁금함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게 되는 게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역사는 왜 우리 옛날에 교과서도 배웠지만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약간 그런 거 보면 자꾸 삐뚤어진 인간인가 봐. 승자의 기록이다 그러면 역사만 계속 공부하면 제가 승자들만 알아대니까, 이 승자들이 어쨌든 물기를 바꾼 사람들이니까. 근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패자들은 누가 어디서 기록하고 있지? 그냥 그렇게 궁금한 채로 남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누가 했던 얘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글에 썼던 것 같아요. 강원쌤 강의 때 들었나 그랬는데, 그 패자들은 이제 문학과 예술이 담당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 나름으로 이제 구성을 했던 것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버려진 패자들은 예술이 쓸어 담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쓸어 담은 패자들을 주로 이제 공부하셨고 역사에서 이긴 승자를 주로 공부한 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미술사를 하다 보니 사실 역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를 처음에 공부하니까 막 구석기 시대부터 하잖아.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석기 막. 그래서 약간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요 시기를 공부를 많이 하고 나중에 르네상스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20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서 가장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끼친 게 20세기인데 그 20세기를 유시민 작가가 생각할 때 물기를 크게 바꾼 그 큰 사건들을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를 꼽았어요. 그 11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20세기에서 21세기를 건너오는데 징검다리는 충분히 된다. 돌을 한 11개 놓고 이제 건너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20세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 저자가 쓴 책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읽히는 책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이런 책 되게 많잖아요. 많죠. 되게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정보 과잉이야. 너무 정보 과잉이어서 이 저자의 생각이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저는 저자가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계적 중립은 불가능해요. 역사는.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논점을 제시하는 과정이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만 없을 뿐이지 어떤 사실들을 배열하는 방식에서 이미 자기 의견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의도가 불순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이 좀 부족한 경우, 아니면 두 번째는 사실은 너무 적은데 의견 과잉, 그러니까 주장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좀 읽기가 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맛있는 국을 먹으려면 고기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가 너무 없고 국물 많아도 문제, 적절한 비율 이게 중요한데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이 책이. 왜냐하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이 쭉 알잖아요. 네. 그래서 해석이 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7대3 되지 않을까? 뭐 6대4까지는 안 가도 7대3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 느낌은 거의 뭐 9대1 정도로 의견을 많이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이 개정판 2021년 판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요. 근데 역시 백미는 사건을 요약하는 힘도 좋지만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지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논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해석이 저는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보수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계감을 갖고 보잖아요. 근데 막 일방적인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근거 없이. 말할 때는 좀 어떨지 몰라도 글로 보면 못 읽잖아요. 사실. 근데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사실들을 쭉 배열한 다음에 그래서 내 의견은 이렇다 라고 조금만 덧붙일 때 이 의견이 지닌 힘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책 쓸 때 이런 걸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고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여기 이제 크게 보면 드레푸스 사건, 사라예보 사건, 러시아 혁명, 그리고 이제 경제대공황, 그리고 중국의 대장정, 그 다음 히틀러, 그 다음 팔레스타인, 베트남, 그 다음 멜콤 X, 그 다음 핵무기, 독일 통일과 소련 해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로 알 수 없는 미래인데 여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는 요 에필로그도 백미예요. 근데 이렇게 다뤄져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건들은 어느 역사책에서도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재밌게 읽은 챕터라면 역시 드레푸스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멜컴 X인데 일단 이 프로이센, 지금은 독일이죠. 이 프로이센하고 프랑스가 한판 붙었는데 프랑스가 졌어요. 지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애국주의 열풍이 막 불고 있을 그때였는데 20세기 초반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교 문서 조작 사건이죠. 결국 그 프랑스의 국익을 저해하는 어떤 정보를 군 장교가 독일에다 팔아넘겼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고 그것에 이제 범인이 바로 지목이 되죠. 그 지목된 사람이 이제 드레푸스라는 이제 당시 대령인가 대위였습니다. 네. 이 드레푸스가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재판이 확정이 되어서 바로 그러니까 저기 일듀 디아블의 섬 이름도 그래 악마 섬이야. 거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고 부인이 같이 살게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돼. 네. 그래서 완전 거기서 이제 걔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연히 어떤 이제 군인이 발견하게 돼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구나. 근데 그것을 이제 밝히려고 하니까 군부에서 야 임마 짜그러져 있어. 이미 끝난 사건이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그냥 죽더라도 나 이 말 할 건데요.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위에서 너무 누르니까 자기가 아는 이제 정치인한테 가서 야 사실은 말이지 드레푸스가 진짜 범인이 아니고 진범은 따로 있던데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정치인은 예나 지금이나 주목받는 거 너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재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아 드레푸스 사건을 재심을 요구하는 쪽은 이제 공화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이고 재심 반대파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군부 보수, 언론 이쪽인 거예요. 나눠진 거죠. 딱 나라가 반으로 쫙 나눠진 거야. 그런데 뭐 이런저런 여론이 쭉 흘러가서 결국 재심이 열려. 그런데 결론은 무죄. 이게 된 거예요. 결론은 무죄가 누구한테 무죄냐? 드레푸스가 무죄냐? 노. 진범으로 지목된 어떤 사람 에스테르 하치라고 있는데 이 반사기꾼 새끼야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제 얘 때문에 이제 얘가 막 하거든요. 야 너 나 보호 안 해? 공부한 나 보호 안 해? 나 다 터뜨릴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심 요구파는 완전 선거에서도 폭망, 그리고 재판도 져.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근데 이때 요 사건의 재심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드레푸스한테 다시 또 10년형을 때리고 나니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생긴 게 뭐냐면 전 세계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외국 언론들이 비웃은 거야. 프랑스 뭐 자유평등 박애 뭐 혁명 어쩌고 완전 개판이네 이렇게 된 거지. 쪽팔리는 일이 생긴 거야.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인물이죠. 누가 등장하냐면 에밀 졸라가 졸라 형이 등장해서 나는 고발한다. 그걸 이제 던져버리는 거지. 네. 이건 이제 공화국의 수치다. 사실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 여론이 갑자기 바뀐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안 됐죠. 안 됐는데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긴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드레푸스는 무죄를 받고 다 해결이 돼요. 나중에 드러난 사건의 진실도 드러났어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데 진실을 밝히겠다고 덤벼들었던 그 소령이었는가? 그 군인 있죠.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이제 그 중령 피카르드 중령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그분. 두 번째는 이 에밀 졸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생겨나서 힘을 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푸스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드레푸스라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헌법에 맞게 법치주의에 맞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증거위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군부를 그때는 정치인 행정부 수반도 얘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는 군부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컨트롤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군부 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시작하는 결정적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제가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다 보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 바스티유 감옥으로 사건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한 90년 정도 지나서 1871년쯤에 3공화국이 들어온 다음인데 이 3공화국이 들어와서 이제 사실은 보불 전쟁이 패하면서 저기 누구죠? 프로이센하고 이 프랑스가 붙어가지고 져요.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퇴위하면서 3공화정이 들어오는데 1871년에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에는 뭐냐면 여전히 주류는 왕당파들이 많았어. 근데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야. 근데 공화파는 또 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도는 공화정인데 정치인이든 주류 세력이든 백성들의 생각은 여전히 왕정주의적인 생각도 여전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화한 거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우리도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왕정이었던 거야. 그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 어떤 체제와 사람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 불일치했던 건데 이게 드레푸스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이 어느 정도 다음 어떤 의식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터져 나온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레푸스 사건이 그래서 몇 년 전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 터졌을 때 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드레푸스 사건을 왜냐하면 진실과 상관없는 거죠. 진실과 상관없이 믿고 싶은 걸 믿고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믿은 것을 철회하지 않아요. 한번 믿은 것을 무조건 주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성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드레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가 되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국민들이 살고 있는 정치 체제의 충돌 이런 거 있는 거죠.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봐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아가 형성됐을 때는 후진국이었어 우리나라는. 저는 70년대생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70년대생입니다. 70년대생이니까 태어나서 자아가 형성됐을 때가 뭐 중진국, 개발도상국이죠. 그죠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10대들 혹은 20대 초반이나 그런 아이들은 선진국 초입에 태어나서 자아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후진국 사람, 중진국 사람, 선진국 사람이 동시대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선진국
이 사람들의 미래를 후진국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어요. 중진국 사람들은 버티고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고 그래서 되게 나라가 시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의식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게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못 바꾸는구나.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이 생각을 못 바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도 그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없고 그도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옳고 그르든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드레푸스 사건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설득하려 들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친구로는 지내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좀 덜해야겠다. 그냥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드레푸스 사건은 꼭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진실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진실은 아주 가끔 승리하는 것 같아. 진실은 매번 승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주 가끔 승리하고 항상 늦게 승리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드레푸스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드레푸스는 살아서 무죄를 받았고 살아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고 죽었어요. 그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그 당사자들이.